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보류 중인 신청에 대한 날짜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미키 스타인스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판사는 스타인스가 멀린스 판사를 사무실에서 총으로 살해하기 일주일 전 케빈 멀린스 판사 옆에 앉은 영상이 공개된 후 스스로 기피 신청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인스가 판사에게 사건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그 중심 영상을 살펴봅니다. 저는 앙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2024년 9월 미키 스타인이 케빈 멀린스 판사를 사무실에서 총으로 살해해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총격 사건을 녹화했고 많은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보안관이 자신의 근무용 권총을 꺼내 자신이 일했던 사람이자 친구라고 여겼던 남성을 쏘다니요. 이후 스타인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건강 문제와 피로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직후의 카메라 영상에서는 스타인스가 확실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얘들아, 지금 얼마나 잘 보고 있니? 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미키, 바디캠 2대가 에머스트 디지털 레코더에 녹음 중이야. 그럴 거야. 봐, 작동 중인 거 보여줄게. 봐. 자, 이제 얘들아, 아니 봐, 우리 오래 알았잖아. 봐, 이거 녹화되고 있어. 저것도 녹화되고 있어. 클레이튼이 백업 녹음기도 켰어. 얘들아, 제발. 천천히 해. 법원 복도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 알겠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어. 내 말은 저 방에도 사람들이 있고 저 방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문제야? 내가 다른 거 가져오고 미키 것도 달아줄게. 하지만 나머지는 못해. 야, 미키. 우리 말고 네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아니면 지금 우리랑 있는 게 더 좋아? 슈타인스는 편집증이 있었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 미키? 아까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 미키,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 억지로 시키지 않을 거야. 알겠지? 우리는 너를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건 내 권리야. 꼭 할 필요 없어. 그래, 레이첼. 내 말이 맞아. 있잖아. 당신이 보안관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하는 거죠.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딸을 직접 만날 수 있는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잖아요.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해요. 감옥에서. 그래, 감옥에서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로 나는 딸을 직접 만나고 그 후에 모든 걸 말할게. 그 감옥에서. 카메라 앞에서 녹화할 때. 당신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당신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찾죠?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아까와 지금 모두 LCC에 있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키, 저는 당신 딸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이제 딸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만약에 그녀가 자기 아버지가 판사를 쏜 혐의로 체포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그녀가 몇 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녀가 병원에 있군요. 그녀가 뭐죠? 고3인가요? 그거 정말 힘들겠네요. 그녀는 저를 보고 싶어 할 거고 저한테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것만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했어요. 그녀가 18살인가요? 이제 저에게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그녀가 18살인가요? 그에게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묻고 있다는 거 알아요? 커미셔너님, 딸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18살인가요? 저는 제 딸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미키, 나도 자식과 손주가 있어. 나는 손주가 5이나 있어. 5명이나.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냥 내 딸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18살이 아니면 당신 아내에게 괜찮은지 물어봐야 해요. 그녀가 18살인가요? 크리스틴과 마샤나는 둘 다 여기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기 있었을 때요. 여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판사님께요? 그래, 알잖아. 크리스틴, 라샤나가 말했어. 내 아내와 딸이 오고 있어. 방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거야 라고 했잖아. 모두 혼란에 빠져 있어. 그랬어. 나는 그냥 내 딸을 보고 싶어. 그녀가 18살이야? 몇 살이야? 네 아내가 그녀와 함께 밖에 있는 거야? 그녀가 18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괜찮은지 물어볼 수 있지만, 만약 그녀가 18살이라면 우리는 그냥 네 딸에게 물어본 거야. 내 말은 그거야. 그녀가 18살 아니면 네 아내에게 물어봐. 그 사람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마샤나와 크리스틴이 온대.
나도 그 사람들과 얘기해 볼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래? 그 버튼을 눌러. 지금 녹음되고 있어. 얘들아 어서 와. 미키. 우리가 너한테 불공평하게 구는 게 아니야. 너 거기 들어가서 물 마셔. 그래 해고당하겠지. 날 죽이진 않잖아. 어장아. 미키의 아내와 아이도 여기 있나? 그때 이후로 우리는 법원 문서로 스타인스가 체포 후 평가받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평가에서 그는 구치소에서 정신병 증세가 있었고 그 평가 전에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제레미 바틀리 변호사는 2025년 샘 월스타인스의 정신 상태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인 기전이나 진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유보하겠지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 녹취 전후 그리고 진술 녹취 이후 며칠 동안 미키 주변에 있던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그날까지 며칠 동안 미키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미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들은 그를 편집증적으로 보였으며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신질환이나 장애, 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전혀 의심 없습니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가해진 압박 때문에 그의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점이 우리가 본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건강 방어 논리 안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비 심리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이 주 검찰 측의 한계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감정적 동요가 맞죠? 왜냐하면 그건 부분적인 방어 논리고 그가 행동했던 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이 너무 격분하거나 동요하거나 흥분해서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로 행동했는가요?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에서 무언가가 일어났고 사건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더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최악의 경우라면 극도의 감정적 동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과실치사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그랬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미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테인스와 보안관 사무실은 사브리나 에킨스라는 여성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교도소의 수감자였고 스테인스의 보안관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벤 필즈는 사브리나 에킨스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도우며 보상으로 뮬린스 판사 방에서 에킨스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필즈는 그 혐의와 관련된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스테인스는 총격 사건 며칠 전에 그 소송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과 함께 일했던 뮬린스 판사가 직접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의혹일 뿐이고 주장되는 비디오 테이프 등도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키 스타인스 살인사건 담당 특별판사로 크리스토퍼 코린이 임명됐습니다. 코린 판사는 켄터키 볼링 그린 출신으로 레처 카운티에서 서쪽으로 약 4시간 거리입니다. 코린 판사는 미키 스타인스 사건에서 보석 허가 여부와 재판 장소 변경 허가 여부를 포함한 여러 주요 신청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인 커먼웰스가 재판지 변경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피고인이 재판장소 변경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처 카운티 주민들과 커먼웰스 검사 등 여러 명이 진술서에 서명하며 미키 스타인스나 커먼웰스가 레처 카운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커먼웰스는 재판 장소 변경을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키 스타인스는 코린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이 영상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9월 12일 케빈 멀린스 판사 살해 7일 전에 촬영됐습니다. 켄터키 정신건강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케빈 멀린스 판사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켄터키 판사사법위원회 정신건강분과의 9월 분기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멀린스 판사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고 그 옆에 한 남성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 남성은 누구일까요? 크리스토퍼 코론 판사, 바로 지금 션 미키 스타인스의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판사입니다. 멀린스 판사와 코론 판사는 옆자리에 앉았고 1시간도 안 되는 동안 그들 사이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멀린스 판사가 그룹에 말을 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직접 겪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덤스 상원의원의 여성을 위한 존엄성 법안일 22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법안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정 법안들이 켄터키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미키 스타인스의 변호사 제레미 바틀리는 코론 판사에게 자진 회피 또는 자격 박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바틀리 변호사는 회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인용하며 판사는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스스로를 회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네, 그는 판사가 당사자에 대해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거나 쟁점 증거 사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판사가 당사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으면 모든 절차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 행점 증거 사실을 직접 알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판사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회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켄터키 사법 윤리 강령은 판사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판사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판사가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해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틀리는 살해되기 7일 전 회의에서 멀린스 판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코론 판사가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 영상이 몇 달 전 촬영됐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대중에게 그가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최근 법원의 명령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영상은 매우 반박하기 어려운 강한 추정을 만들어냅니다. 바틀리는 이 판사가 이미 일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들이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실이 변호인 측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보석에 관한 심리가 예정되었지만 피고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 측 전문가의 정신건강보고서는 보석 심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인은 이전 명령에 의해 보고서의 결과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색에 여러 사실을 밝혔으며 이는 판사님의 고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상충하는 증거입니다. 현재로서는 KCPC 보고서의 봉인을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추후에 추가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객관적 관찰자는 영상에 편견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 판사님께서 평소 인정되는 보고서 제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바틀리 씨는 자신의 견해로는 코론 씨가 이 사실의 존재를 공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영상을 더 일찍 공개했다면 좋아요. 이 사건에서 판사를 기피하자는 이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크 위버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에서 특별검사로 일하고 있으며 켄터키주 블루그래스 지역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죠. 마크 씨, 이 신청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레미 바틀리 변호사는 미키 스타인스의 변호인으로서 코론 판사가 이 만남이나 머더 당하기 7일 전에 멀린스 판사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신청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원래 담당 판사가 아니라 특별히 배정된 판사라는 전제에서 시작해 봅시다. 보통 기피 신청을 보게 되는 경우는 원래 배정된 판사가 근처에 살거나 법원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이해 충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배정된 판사는 이해 충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해 충돌의 이유는 뭔가요? 그는 판사회의에 참석해서 결국 살해당하게 될 판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옆에 앉아 있었다면 그게 이해 충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선 살해될 판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시청자들도 볼 수 있었던 건데 판사들이 앉아있던 작은 사각형 주변에 명패나 이름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에 특히 검사로서 여러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어디에 앉을지 자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표나 명패 그리고 일종의 좌석 안내 표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마 직원들이 같이 앉히게 배치해서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에 맞게 될 판사와 같은 전문 행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매우 약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빈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블링그린과 레처 카운티, 제가 지도를 그렸어요. 그 두 곳은 서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의 4시간 운전해야 해요. 네, 많은 판사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그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거나 친하게 지냈다거나 의미 있는 수준에서 서로 교류했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하이오에서는 변호사가 판사 선거에 기부해도 그 판사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법 후보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회의에 가면 1년에 2번씩 주 저녁에 검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저는 종종 악수를 하게 됩니다. 잘 지내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시나요?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집에 가본 적도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냥 친근하고 직업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조차도 누군가를 자격 박탈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레미 바틀리 워크는 자신의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두 남성이 이렇게 같이 있는 위원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편견의 추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본 내용과는 대조되는 증거가 제시될 것입니다. 시간과 거리 모두에서 멀린스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이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부정적인 진술을 믿지 않으려는 편견과 그런 진술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와 이 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일부 증거들 중에는 멀린스가 이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연루되었거나 이 여성들을 이용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기된 혐의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든 미키 스타인스가 오랜 친구이자 전 상사였던 멀린스 판사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딸과 아내가 납치당한 것이 모든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코론 판사와 멀린스 판사 옆에 앉은 이 판사는 속으로 나는 이걸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건 전부 추측에 불과하고 너무 억지스러워. 저는 형사 변호사는 해본 적 없지만 그분들도 할 일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제 친구 중에는 검사 출신 형사 변호사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훌륭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분들도 주어진 사실로 일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원했던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팔짱을 끼고 시가를 피우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 영상은 없고 둘이 앉아있는 모습만 있습니다. 겉보기에 지루하고 전문적인 회의처럼 보입니다. 주제가 중요하지만 정말 지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갈등 관계로 몰아가려는 건 정말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사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 판사님께서 이전 절차를 연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혹시 법률 자문이나 판사 자문위원 같은 분에게 의견을 구하러 가실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걸 살펴보셔야겠죠. 아니면 대법원이 이걸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격 박탈까지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사에게 스스로 회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미국 대법원이 웨스트버지니아 주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판사들이 언제 자발적으로 사건에서 회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하이오도 그렇습니다. 그 판사를 임명한 사람이 그 임명을 재고하고 스스로 회피하기를 원하지 않는 판사를 회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판사님, 제 생각에 이해 충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만약 판사님이 거절하신다면 대법원장님, 판사님을 기피하고 다른 특별 판사를 임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진행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사, 코론 판사님이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보고 당신 말이 맞네요 라고 할 거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멀린스 판사님 옆자리에 앉았었고 그때 그분이 멀린스 판사님인 줄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당신이 이걸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수 있죠. 이거 보이세요? 코론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나는 공정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걸 꺼려하죠. 그런 일은 정말 드물죠. 그런 일은 보통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면 사건이 막 시작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특별 임명자입니다. 판사나 주검찰이 아니라 법무장관실이 이 사건을 맡았고 레처 카운티 주검찰은 맡지 않았어요. 네, 소개할 때 그 얘기하셨죠. 저는 오하이오 주 12개 이상 카운티에서 특별검사로 일했고 그 외에도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으면 마크, 이 카운티에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특별검사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받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고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면 임명 전에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사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농담이세요? 저는 그 사람과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는 늘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는 인생과 비밀을 모두 제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꼭 필요하지 않았지만 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들은 아주 지루한 사법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이게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주정부가 제기한 재판지 변경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주정부는 이제 레처 카운티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여기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주정부 검사 맷 버틀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미키 스타인스나 주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처 카운티에서 주정부는 사실상 사건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레처 카운티 주민들의 선서 진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한 명은 주정부 변호사인데 스스로 사건에서 빠져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정부가 신청을 지원하려고 진술서를 낸 것에 관해서요.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검사가 사건에서 물러난다면 그 검사는 그 이후로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절하게 사건에서 물러난 검사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시 관여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게는 적어도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저는 이 진술서들을 읽었고 실제로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15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각이 3문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들은 법에서 결론적인 진술서라 불립니다. 증거 없이 날 믿어라. 내가 안다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전혀 없었고 그냥 나는 여기 산다는 식이었어요. 날 믿어봐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정말 근거가 약하다는 거야. T, 만약 네가 말했다면 지난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200명 과 얘기했는데 그중 150명이 모두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 사건에 대한 내 의견을 바꿀 수 없어. 그 자체가 일종의 증거야. 숫자를 그렇게 따로 세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이 카운티에서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3분의 2의 사람들이 절대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참고로 꼭 여론조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결론적인 진술서는 저를 믿으세요.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저도 좀 수상하게 느꼈어요. 마크 위버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론 판사를 기피하기 위한 신청을 논의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는 그 신청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 답변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키 스타인스는 여전히 레슬리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 없이 구금 중입니다. 이번 크라임 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